계속 우리가 언어 철학, 분석 철학에 대해서 배워왔어. 철학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그럼 어느 시점에서 배워왔는지 우리가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합리론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소수의 세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본 적이 있거든. 합리론 하면 누가 생각나니? 합리적인 이성을 좀 더 높게 평가했던 사람. 이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죠. 그럼 무언가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 플라톤. 플라톤의 이데아 생각나니? 여기에서 지금 합리론이든 경험론이든 이 모든 논쟁은 뭐냐면 알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성으로 우리가 알미라는 것을 배워가는 걸까? 아니면 경험으로 터득해 나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오전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결국에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칸트가 했던 말이기도 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판단이 결정되어지는구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도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플라톤이고 데카르트예요. 그리고 경험론에는 베이컨, 로크, 휴엄이 있었어. 기억 잘 안 나죠? 근데 이름은 생각나지? 우리 데카르트도 배웠고 플라톤도 한번 읽어봤고 베이컨은 아니지만 로크와 휴엄도 다 한 명씩 살펴봤었거든. 기억이 안 나죠? 그쵸? 괜찮아. 그리고 나서 칸트가 등장했어. 칸트는 이런 합리론과 경험론 그 사이에서 종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성과 감각의 종합이라는 표현을 써. 얘들아 있잖아. 철학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철학과를 가는 사람도 대부분 없겠지. 가게 되면 이 종합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도 한 학기를 수업할 수 있을 정도야. 현대라는 단어를 갖고 책 한 권을 내고 현대라는 그 단어, 현대성은 무엇인지 그걸로 수업을 한 학기를 한다니까. 그 정도로 중요해. 근데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성과 감각의 종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이제 종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강조할 때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후에 현상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현상학은 왜 합리론에서 어떻게 연결되었기에 현상을 이야기를 할까? 현상은 뭐냐면 지금 문가은 앞에 뭐가 있어? 문가은 앞에 뭐가 있어? 그게 현상이야. 책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소면이 앞에 뭐 있어? 그게 현상이야. 네가 처한 그 곳에서 나타나는 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현상이거든. 근데 현상이라고 하면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 무엇이 다르냐면 그 현상학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속에서는 불변하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본 거야. 명제같이 본질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반면에 분석 철학자들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지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하고 지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 것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학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아직은 선배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지만 만약에 우리미가 늙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미 후대에 정말 우리미가 기억하는 그 선배들과 같이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할까 못할까? 못하지.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의 의미를 얻는 것,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비로소 언어를 통해서 발견을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증적인 것, 지금까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언어지. 그 당시에 뭐 생각들을 모아봤자 그것이 실제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너니 몇 살 때 여기 다녔었지? 6살 때 얘기해봐. 우리미 6살 때 어땠어? 얘기해줘봐. 우리미 6살 때 어땠어? 기억나? 지연이가 생각하는 그 6살 때의 하리학교랑 우리미가 생각하는 6살 때 하리학교는 완전 달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리학교는 그 당시에 어땠는지는 카페에 사진을 보고 알거나 거기 써져 있는 글을 보고 알 뿐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교수님께서 마법의 책 읽기를 가르쳐 주셨잖아. 선생님은 그 마법의 책 읽기 시간에 들떴고 노래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어떤 방법인지 알아. 논리적으로 그것을 읽어 나가는 과정이었겠지. 그게 바로 분석 철학적이야. 러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러셀과 무어가 무어가 논리 실증 이런 분석 철학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러셀도 그 다음 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그 스토리도 궁금하지. 얘들아 있잖아, 철학책을 뭐 긴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용유리에게 문과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는 문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무어랑 러셀은 이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아무리 철학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기호화시켜버려. 주어는 예를 들어서 주어는 A, 그 다음에 동사는 B, 그러면서 기호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야.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 그치? 아,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철학자들도 자기가 막 정리되어서 논리적으로 쓴 글이 아니야. 그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건축 관련 책을 하나를 읽었거든? 근데 우리매한테 추천해주고 싶더라고. 정말 재밌게. 나 내 가방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책에서도 나와 있는 거야. 그 책에서 데리다 텍스트를 인용을 했거든. 무슨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글을 썼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었어. 그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철학책을 못 알아들었을까? 누군가는 알아들었잖아. 근데 왜 우리는 못 알아들을까? 그 이유는 철학을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은 그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쓰여진 맥락을 보고 이해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해도 이해를 못해. 그 글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과학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갖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게다가 문화와 배경 같이 연구했던 학문 체계가 다른데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토대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해석학이라는 것이 나오거든. 이 해석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 현상학은 뭐라고 얘기했어? 사람을 초월한, 무언가를 초월한 본질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보편적인 무언가가 존재해. 근데 해석학은 뭐냐면,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본질이 아무리 있다고 쳐. 그래, 신이 있다라고 치자.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치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자. 그러면은 있잖아, 결국에는 본질이 아무리 있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잖아. 본질이 있고 없고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네 생각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본질 그 자체가 갑자기 막 별세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너가 믿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지. 현존재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이론이거든. 결국에는 있잖아, 현존재,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가 예전에 선생님 한번 설명한 적 있잖아. 고의 신발을 보고 이거 뼈 빠지게 일한 연홍의 신발이야 라고 우긴 거잖아. 그거 고 자기 신발이래. 그것처럼 너의 해석이야. 결국에는 너의 해석이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해석학이야. 뭔가가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놓잖아. 송현이가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어. 그거를 철학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근데 반면에 쟤는 왜 빨간색 옷을 입었을까? 쟤는 왜 검정색 옷을 입었을까? 그것을 파악하는 게 철학이야. 크리스마스라서? 아니면 유혹을 하기 위한 색깔이었을까? 그게 바로 철학이야. 근데 선생님은 너네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유혹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갖고 왔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누군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바로 현존재의 자기 해석이야. 결국에는 자기 해석에 의한 결과잖아. 우리 소변이는 그냥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꺼내온 거야.
근데 얘들아, 그렇게 나가면 허무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 얘가 말하는 게 다르고 제가 말하는 게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있을까? 우리 만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선생님, 성현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빨간색 입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붕괴돼 버리잖아. 다 사라져 버리겠지. 딱 사라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야. 다 해체돼. 이렇게 나가는 순간 지식이 탈이 뭐야?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근대적 지식관이 다 해체되는 거야.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저 송현이가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만지도 모르고 지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끄러듯이 그 의미가 도출된다. 왜냐면 송현이의 평소 보니까는 양말도 빨간색이고 수첩도 빨간색이고 막 그러네. 그럼 쟤는 빨간색을 좋아했구나.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의미가 도출된다라는 거야.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야. 무언가의 그런 알과 지식이 사라져 버리면 그건 완전히 혼돈 그 자체잖아. 그게 지금 철학의 흐름이에요. 철학사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얘들아, 진짜 무언가가 변화가 왔다고 해서 막 공전이 뒤집어듯이 어제는 근대고 근대랑 현대는 원래 같은 말인 거 알지?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어제는 중세고 오늘은 근대고 그런 게 아니야. 다 중첩되어 있어. 그래서 분석 철학적인 거, 또 이제 현상학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칸트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 그 중세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 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혼합되어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언어학이 있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도 한국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어학과 있고 언어 철학이 있는데, 그럼 언어학과 언어 철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어학은 보고 읽고 그리고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한 본 거 그리고 읽은 거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흔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글자들 있잖아.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게 언어학이에요. 그럼 언어 철학은 뭘까? 언어 철학은 그냥 보여지는 거 읽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언어가 뜻하는 의미, 글에는 없어. 글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글을 읽으면 글에는 써져 있지 않다니까. 예를 들어서 만지가 송현이를 좋아해.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 만지가 송현이 좋아하나를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언어가 뜻하는 의미야. 그게 바로 언어 철학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 너네들 나중에 마찬가지야. 언어 영역을 풀 때 있잖아, 어떤 사람은 글만 읽어. 그리고 문제를 보고 다시 그 문제와 연결된 글을 찾아가. 그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글에 읽었을 때 글을 관통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쵸? 근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 글에는 절대 만지가 송현이를 좋아한다고 안 써있다니까? 안 써있어! 안 써있어, 만지야. 그런데 우리는 지각할 수 있어. 그것처럼 언어는 얘들아 기호 같은 거겠지. 기역, 니은, 알파벳 A, B. 그게 숫자 1, 2처럼 기호야.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언어의 기호적인 이상에 지각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언어 철학을 가능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살이 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와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러셀은 무엇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우주가 살이 쪄. 어떻게 우주가 살이 쪄? 우주가 어떻게 살이 찔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알지. 교수님이 맨날 막 음식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간식거리 챙겨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근데 글자만 보는 사람은 이 우주가 지구 밖에 그 우주, 행성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주가 살이 찐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없어. 그것처럼 그래서 철학이 읽기 힘든 이유가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야. 읽기 힘든 이유가 그거야. 우주가 살이 쪘다. 우주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한 번에
우리 강아지를 생각하잖아. 개.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우주가 살이 쪘다를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다니는 애한테 이거를 보여줘. 너 우주가 살이 쪘어. 그러면 걔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 막 과학적으로 생각하겠지. 우주가 살이 쪘다. 우주가 살이 찌면 어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바로 언어와 언어 철학의 차이예요.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숫자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철학적 삶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몇몇 영리한 아이들은 언어를 갖고 놀이를 하잖아. 그래서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저기 이렇게 채밀같이 약간 착해 보이는 애들은 언어를 갖고 놀이하면서 얘를 가스라이팅 하지. 가스라이팅 하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있잖아. 언어에 보여지지 않는 의미들이 숨겨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락칸이라던가 그 많은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말 하시네요. 그걸 그냥 글자로 표현하셨을 뿐이네.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문가은이 학교에서는 학생이지. 그치? 집에서는 학생이니? 집에서는 딸이야. 그리고 문채원한테는 누구지? 언니야. 그리고 우리 인성이한테는 누구지? 인성이한테는 누구지? 다 달라. 당연한 거잖아. 그치? 언어가 그래. 언어가 하나의 말을 던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언어야. 재밌죠? 언어가. 그쵸?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퀴즈. 6 더하기 3과 5 더하기 4야.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같다. 같지 않아. 같다. 손 내세요. 이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다르다.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 잠깐만. 알았어.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왜 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다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왜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얘들아 있잖아. 너네들 잘 들어봐.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을 반영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는 나를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대답 안 한 사람이니? 기회를 놓친 거야.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이런 공부하는 모든 순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과론적인 사람이지. 그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꼬인 사람? 이상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지. 6과 3, 5와 4는 다른 숫자야. 근데 이것을 계산하면은 답은 똑같거든. 그게 너네들의 성격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네들의 성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이것을 같다라고 얘기해. 우리 보니까 성국이 그 다음에 우리 누구야? 최고의 교육부 건우 똑같은 애야. 왜냐면 보니까 진짜 여기에서 지금 이거 세팅하려고 3-4번을 막 뛰어다녔어. 줄 갔다 오고 도토리 갖고. 근데 반면에 우리 저기 성우 그냥 발라당 누워가지고 써 먼지야. 똑같아. 그러면 우리 건우는 억울하겠지. 그치? 건우 억울하지. 우리 성우는. 근데 선생님이 똑같다라고 전제한 이유에는 둘 다 남자잖아. 둘 다 남자이기 때문에 똑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 사고 패턴이 그랬어.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백인 남성 무언가의 그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생각한 게 있어. 성우도 남자고, 건우도 남자고, 성우도 머리 자르고, 건우도 머리 짧으니까 둘이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철학적인 아닙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 말고 만약에 9라는 숫자가 2개가 써 있어. 아, 그러면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언어 철학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예를 들어서 사도하기 5는 9, 아멘 하고 배웠을 때는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올까? 왜 얘는 4고 왜 얘는 5였을까? 그 5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4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지는 만큼 뉴런이 더 많은 뉴런과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잖아.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야. 그래도 너네들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철학도 하면서도 뇌발달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겠지. 삶이 그냥 성장이야. 삶이 교육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보자. 분명히 언어 철학자들은 얘기했어. 결국에는 나타난 언어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알잖아. 그러면 언어가 먼저야? 알미 먼저야? 언어가 먼저야? 알미 먼저야?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알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조주의자, 분석 철학적인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 비트겐슈타인도 그랬어. 비트겐슈타인도 젊었을 때 있잖아. 젊었을 때는 어차피 오늘 토론할 것처럼 어차피 우리한테 신이 있어 없어 100번 토론해봤자 의미 있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언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자기의 그런 생각 그러면서 책을 쓰거든. 몇 가지의 명제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는 끝 아무것도 없음 그렇게 결말을 내버리거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언어의 전부가 아닌 거야. 우리 성우가 이제 언어예요 라고 손들었지만 언어가 담을 수 없는 초과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아, 언어를 넘어서는 세상은 뭘까? 언어는 암 이전인가 아니면 암 이후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죠. 선생님 얘 누군지 알지? 이 PPT 만들 때 PPT가 이 정도 나이였어. 지금 엄청 컸지, 그쵸? 엄청 컸지.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휴지. 휴지, 키친타운 휴지 같은 거지. 얘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알고 있을까? 얘는 이거를 뭐라고 알고 있을까? 화장실? 또 장난감? 또 뭐라고? 그냥 있는 물건. 얘들아, 우리는 이거를 화장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화장지라고 누가 그거를 명명한 거야. 얘한테는 이게 화장지든 아니든 장난감이든 중요하지 않아. 그치? 얘가 그거를 말하기 나름. 얘 눈에는 이게 화장지 아니야. 아마 벤틀리한테 말을 할 수 있다면 벤틀리 이게 뭐니? 장난감 할 수도 있어. 그렇죠. 모든 삶은 언어로 다 표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정리하듯이 선생님이 써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이죠. 언어 이전의 의식, 언어 이전의 알은 없다?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알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뭘까?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돼? 너네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아는 거야. 그쵸?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응? 말로 우리가 언어를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듣는 말만 갖고 언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제한되겠죠. 소리를 내뱉고 그거를 듣고 그걸 언어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문자를 언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문자를 통해서 남이 읽을 수 있는 아무리 문자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림 그리듯이 하고서 이거는 언어예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남이 읽을 수 있도록 나타난 말만을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언어만을 아는 거였을까? 예를 들어서 송현이가 있잖아. 만지한테 갔어. 미안해. 희생시켜서. 만지야, 막 웃으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만지야, 나 너 안 좋아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지야, 나 너 안 좋아해. 그러면 그건 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거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있잖아,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그게 언어 철학이다. 아까 선생님이 종합이라는 말 한다고 했었잖아. 칸트의 개념, 종합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했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인식론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종합은 뭐야? 종합?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종합한다는, 종합은 뭐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으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로, 그냥 하리학교, 예를 들어서 문간, 그 다음에 뭐 하빈이, 그 다음에 우리 채미, 소년이, 우리 사랑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우리 소윤이 이렇게 예뻐졌어. 소윤이, 이렇게 얘기하면 각각 개별적이지만 하리학교 중학교 여학생 하나로 종합시켜버린 거죠. 그게 종합이야. 그럼 분석은 뭘까? 분석은 반대로 나누는 게 분석이야. 보니까 송현이와 채미 하나로 묶고 나머지는 다른 애들. 그럼 뭘로 분석했을까? 오! 어떡해. 머리 길이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분석이야. 그게, 누가 맞췄어? 관심이 많았구나. 그게 종합과 분석이에요. 이게 뭐지, 얘들아? 자동차를 만드는 일은 뭐야? 자동차를 만드는 일은 종합이겠지.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하나로 묶어내잖아. 그러면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분리가 필요하잖아. 갈라놓는 일이 분석이야. 어느 부분이 고장났지? 예를 들어서 하나로 뭉쳐진 자동차를 어느 부분이 고장났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성이가 있어. 하나의 인성이지? 어느 부분이 고장났지? 도대체 어느 부분이 고장났길래 뭔가를 좋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쵸? 이상하다. 뭐가 분명히 고장났어. 그게 바로 분석이야. 5 더하기 7은 10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과정이라면 반대로 12를 5 또는 7 그리고 3과 9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일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종합과 분석 정확하게 알겠지? 그러면 칸트가 얘기한 종합은 인식과 경험을 합쳐놓은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들의 비판이 있어. 종합한다고 그게 전체가 되나? 언어 철학은 말의 일휘잖아. 말 갖고 그런 다툼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 말고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5 더하기 7은 10이라고 했을 때 12를 보는 게 아니라 12를 만든 5 더하기 7 또는 3 더하기 9 그것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되는가? 이 말은 왜 선생님이 하냐면 너희들이 글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 글을 읽었을 때. 그렇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러면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되는가. 기호로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논리적인 방법이 있지. 기호로서 글자 그 자체로 중심 문장, 설명문, 그 다음에 무언가 키워드, 그러나, 그러므로, 중심으로 논리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의미 개념에서 해석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중심 문장을 찾고 설명을 찾고 반전 그러나를 찾고 그렇게 보지 않아. 글을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쫙 읽어난 다음에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라고 읽어. 우리가 예전에 푸코 읽었을 때 그렇게 읽었잖아. 거기에서 중심 문장을 푸코 글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아보자. 거기서 무슨 말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읽으려고 하니까는 무어라던가 러시아
민영이라는 철학자가 철학책을 읽기 힘들었던 거야.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그 흐름을 타야 되거든. 한강이 우리가 상을 받았잖아. 세계적인 상을 받았잖아. 근데 한강의 글을 보면 한강은 아빠가 소설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최근에 너네 기사 봤니? 서울대 학생들이 글을 못 써서 신생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친대.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이제 대학에서 글쓰기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르칠까? 그냥 너 한 사람의 그런 글을 쓰게 되는 스토리에 관심을 가질까? 귀를 기울일까? 왜 우리 민영이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렇게 지금 오리였지? 오리, 무슨 저렇게 큰 애가 오리에 대해서 집착을 저렇게 하고 있나? 얘 왜 그렇게 글을 썼을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도할까? 아, 얘 문법 맞아? 아, 얘 그거 구조 맞아? 아, 얘 띄어쓰기 제대로 했어? 아, 얘 뭐 마침표 제대로 맞췄어? 아, 얘 그 뭔가가 이렇게 어떠한 형식, 문장, 문법 잘 맞아? 그렇게 글쓰기 지도를 한다고. 선생님이 대학에서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어. 중요한 건 있잖아. 글쓰기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지. 선생님은 한 번도 너네들한테 그렇게 지도한 적이 없잖아. 글을 쓰고 싶어져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수정하고 한 번 더 읽고 수정하면서 하는 거지. 선생님은 문법부터 들이대면서 너 이거 문법 틀렸잖아. 이거 중심 문장 뭐야? 왜 이렇게 썼어? 뭐 한 문장이 중심 문장이 막 3개야. 그렇게 하면 글 쓰기 자체가 싫어질 것 같아. 먼저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강이 처음부터 글을 잘 썼던 거 아니야. 근데 글을 잘 쓰는 계기들이 다 있어. 그 계기가 뭔지 알아? 한강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혼이라는 그 삶의 그런 고비, 그런 경험이 한강이 글을 잘 쓰게 해줬다는 계기가 됐다. 왜냐면 그 전후로 글을 많이 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했던 거고,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배신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 왜냐면 그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진 않잖아. 지금에 만족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은 지금의 나의 삶을 반성하게 되거든. 되돌아보게 되거든. 내가 뭘 잘못했지?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뭐 실수했다? 내가 뭘 실수했다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앞은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진짜 뭐 잘못했다는 거야. 다른 의도지, 다른 의미지. 그치? 똑같은 두 문장인데 전혀 다른 의미야.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글을 써도 정말 다른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논리적인, 왜냐면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논리에 왜 구조에 집착을 했을까? 철학사를 읽어봤었던 것처럼 얘들아 있잖아. 신이 무너졌어. 그 다음에 무너진 게 누구였을까? 인간이 무너진 거야. 그전에는 신을 중세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생각했잖아. 근대에는 이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건 인간의 이성이잖아. 그쵸? 근데 이성이 완벽하지 않아.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구조 시스템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자. 그러면서 이것도 경험적인 거야.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 됐을 때 이런 모습이고 7개월 됐을 때 안고 뭐 10개월 됐을 때 보통 기고 그 다음에 돌이 지나면 걷더라. 그리고 17개월 되면 달리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구조를 만들어. 그게 우리 교육에 있는 교육 발달 심리학 같은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사람들이 신을 잃어버렸고 인간을 잃어버리면서 구조에 의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구조를 찾아내야 되겠지. 구조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평균을 내서 몇 살에는 걸어야 돼. 몇 살에는 이 정도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돼. 몇 살에는 이 정도 언어 능력을 갖춰야 돼.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너희들을 거기에다 끼워 넣고 있죠. 그쵸? 끼워 넣는 보니까 너는 언어 수준은 보통이고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체육 수준은 그 미달이네? 그럼 너는 전응하네? 라는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게 사람이
만들어내버린 그런 발달 단계에 이제는 사람이 거기 지배당하고 있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물리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물리학이 그런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러면 언어도 그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반면에 아니면 언어를 그 물질적인 차원 넘어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효율적인 거고, 그거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고, 그거는 심적인 거고, 그거는 그냥 믿음의 차원이고 사실적인 차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는 마음에서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름다움은 정의 내릴 수 있어 없어? 윤리적 선악은 정의 내릴 수 있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호박들한테 선생님이 자기네들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않대. 너네들은 이미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밴드에 있는 거 지우긴 했었었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러면 너네들도 한번 해봐. 밴드에 올려봐. 너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가장 예쁜 이상형 한 명을 밴드의 사진으로 올려놓으세요. 알겠죠? 우리 밴드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연예인도 괜찮아. 가장 멋진 이상형. 거기에 우리가 평균을 내보자. 멋진 이상형, 멋진 여성, 멋진 남성. 내가 생각하는 최고로 멋진 사람은 이러한 얼굴, 이러한 모습이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로 잘생긴 예쁜 여자는 이런 모습이다. 그거를 밴드에다 올려놓으세요. 찾아서 올려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 자연어라는 것이 있잖아. 자연어는 무엇을 말을 할까? 모국어 같은 거야. 모국어는 그 건우가 사실은 중국에서 살다가 오면서 힘들었던 게 이거야. 모국어의 개념. 분명히 건우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언어만 습득하지 않고 문화도 함께 습득하거든. 중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너네 그때 작년에 선거 활동을 하는데 건우가 그 지연이라던가 말을 전달하는데 다르게 이해하고 전달을 하더라고. 그때 느낀 거야. 아, 미묘하게 차이가 있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지연이한테 너 거시기 하고 와. 아니 우리한테 너 거시기 좀 갖고 와. 그러면은 다 다르게 알아듣겠지. 다 다르게 알아듣겠지. 근데 그 모국어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 애들이. 대충 말해도 대충 다 정확하게 알아들어. 그치? 그게 바로 모국어야. 그게 모국어야. 말이 정확히 주어, 동사, 성수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우리 마을에서만 살 때,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만 살 때는 불편하지 않았어. 나라도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열려있는 세상이잖아. 그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연아 거시기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거시기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철학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학문이거든. 왜 저 선생님이 나한테 거시기라고 했을까? 나는 그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보여지는 물리적인 그런 물질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말 내면 의미에 무언가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언어 철학이다. 얘들아, 강아지는 귀가 크니? 너네들 생각해봐. 강아지는 귀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강아지는 귀가 크다. 강아지는 귀가 크지 않다. 손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 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반면에 토끼는 귀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토끼는 귀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예를 들어
잘 들어봐. 너희들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강아지 보고도 귀가 크다고 하고, 토끼한테도 귀가 크다고 하고, 그럼 코끼리는 귀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코끼리는 귀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와, 얘는 진짜 완전 걔 사기꾼이네. 뭐야, 강아지도 귀가 크고, 토끼도 귀가 크고, 코끼리도 귀가 크고, 도대체 크다라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혼란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써있는 것처럼 철학은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분석을 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도로 보이니? 도로 보여? 잠깐만. 실제로 이거 원래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도로를 이렇게 만들자고 한 거 어린아이의 아이디어였대. 예전에는 도로를 이렇게 공중에 띄어서 만들 생각을 아예 못했대. 근데 한 어린아이가 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되었죠. 그쵸? 언어가 이래, 언어가 이래. 각자 사용하는 말이 다 다르다니까. 귀여워는 뭐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예쁘게 생긴 사람도 귀엽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어느 정도는 말도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규율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말, 너네들 철학할 때 되게 위험한 게 단어라고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라고 했을 때도 예전에 고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자연주의와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주의는 다르거든? 근데 같은 말을 사용해. 그러면 교통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새로운 것들이 또 다른 뭔가가 의미가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2는 5, 1 더하기 4는 5, 뭔가가 새로운 것이 또 등장을 했어. 지금은 문가은은 정의할 때 엄마라는 정의를 쓸 수 있어, 없어? 문가은은 엄마다. 그거는 명제야 아니면은 오류가 생긴 거야? 문가은은 엄마다.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거짓이잖아. 근데 언젠가는 그게 사실이 될 수 있어. 그쵸? 비혼주의자? 플란데 우리 인성이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새로운 것을 재건하는 거야. 후자를 계속 정리하고. 그게 언어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구조주의자들은 언어를 굉장히 이상화해. 절대화시킨다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우리민은 우리미여야 돼. 민호는 민호여야 돼. 그렇게. 근데 지금 일상 언어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류의 언어 철학자야. 이 사람 누구게? 하지마? 응? 이 사람 누구게? 순서대로 하는 거야. 러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냐면 철학에서는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하잖아. 비트겐슈타인이야. 그래서 이제는 언어에서도 일상 언어가 뭐야? 일상 언어는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언어, 사용되는 언어잖아. 그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절대적이지 않고 너무 소소하고 너무 하찮아 보이잖아. 그치? 일상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다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사용하는 말들 있잖아. 선생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 근데 너네들 일상에서는 소통되는 말들이잖아. 얘도 못 들겠어. 모르는 말이어서. 표현할 수도 없어. 그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상화하는 사람, 여기 소나무는 초록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에 대한 진리. 소나무는 무조건 초록빛이어야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총각은 장가가지 않은 남자야? 장가를 못 간 남자일 수도 있지. 인기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언어로는 사실인 것처럼 쓸 수 있잖아. 언어로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언어로는 있잖아, 존재하잖아. 그게 바로 언어 이상주의자. 언어로는 존재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실제로는 일상에서는 존재하는지 전능하지 않은지 몰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증적인 거. 그 의미론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상 언어의 한계는 너희들도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되게 폭력적이라는 거. 당연하겠지.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 이상적인 것을 무언가를 세워놓는다는 것을. 그리고 일상 언어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양식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우리의 하리학교 교육도 삶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삶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삶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 그치? 언어도 이상적인 언어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에 써져 있어서 야 이거 외워. 빨리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그게 이상적인 언어야. 폭력적이지. 야 선생님 저는 좀 다르게 이딴 거로 딱 쳐. 그냥 무조건 외우라니까. 이거 시험 문제 너 생각대로 풀면 틀려. 끝이야. 그 엄청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잖아. 그게 이상적인 언어였어. 근데 지금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그 언어들,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 비록 거식이라고 할지언정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욕도 의미를 부여받는 시대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왜 의미를 부여받는지 알아? 욕쟁이 할머니 왜 의미 있어? 삶이 의미화 되기 때문이야. 너희들 각자의 삶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엄청 특별하거든? 그냥 일반 학교 학생들 책 주고 야 이거 외워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선생님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고 조용히 해. 시끄러워. 빨리 외워. 야 유학 정리해. 그럼 달달달. 책도 안 보는 거 알지? 야 유학 정리되어 있는 거 외워. 알지? 꾸덕이잖아. 책 자체를 안 교과서도 안 읽어. 유학 정리되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본다고. 근데 여기는 삶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를 해도 특별해. 책을 써도 특별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무언가 예를 들어 심리학을 연구를 해도 특별해. 다르다니까?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되게 위기인 것 같아. 지금 20대들 취업 안 되는 거 알지? 안 시킨대. 이미 일도 못하면서 자기 권리만 요구한대. 그래서 20대들 취업 안 시켜. 근데 너희들은 다를 거야. 너희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알겠죠? 그렇게 이제 언어 체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토론할 거야. 잠깐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네.